해질녘의 연병장은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지독한 폭염을 쏟아내던 태양은 능선 너머로 힘없이 쓰러져가며 세상을 주황빛으로 물들였고, 아스팔트 위에서 피어오르던 아지랑이도 마침내 자취를 감췄다. 완전 무장 구보와 각개전투로 온몸이 땀과 흙먼지로 범벅이 된 신병들은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막사로 복귀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지옥 같던 하루 일과가 끝났다는 해방감. 곧 샤워를 하고 저녁을 먹을 수 있다는 작은 기대감이 지친 그들의 얼굴에 잠시나마 생기를 불어넣었다. 박진우 이병 역시 마찬가지였다. 웬만한 강도의 훈련에는 끄떡없는 강철 체력을 자부했지만 살인적인 더위와 끝없이 반복되는 훈련은 그의 체력을 바닥까지 긁어냈다. 그는 어서 차가운 물로 몸을 씻어내고 식판 가득 밥을 담아 허기진 배를 채우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그와 그의 동기들이 누릴 수 있는 평화는 거기까지였다. 막사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을 맞이한 것은 황재성 병장의 싸늘한 눈빛이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비스듬히 서서 신병들의 행렬을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신병들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재촉했다. 황 병장은 내무반의 왕이었다. 그의 말 한마디는 법이었고 그의 심기는 곧 신병들의 운명을 결정했다. 그리고 오늘 그의 심기는 매우 불편해 보였다. 그의 옆에는 그를 따르는 상병 두엇이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서 있었다. 야, 신빙이들 오늘 훈련 때 보니까 아주 개판이더만. 특히 박진우. 넌 이등병이 무슨 깡으로 조교보다 목소리가 커 군기가 아주 빠졌어. 황 병장의 나직하지만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복도에 울리자 이제 막 숨통이 트이나 싶었던 공기가 다시 무겁게 가라앉았다. 진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훈련 중 기압을 크게 넣으라는 조교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이유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다. 황 병장의 눈에 띄었다는 사실 자체가 죄였다. 전원, 장구 풀고 5분 안에 생활관 뒤 창고 앞으로 집합한다. 늦는 놈은 뒤진다. 황 병장의 명령은 추상 같았다. 신병들은 방금 전까지의 안도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사색이 된 얼굴로 허둥지둥 장구를 풀기 시작했다. 짧은 희망 뒤에 찾아온 절망은 더욱 깊었다. 저녁 식사 전까지 이어질 저녁 훈련이 어떤 것인지 이미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이었다. 그곳은 간부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부대의 사각지대이자 황 병장과 그 무리들이 신병들을 상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그들만의 왕국이었다. 진우는 땀으로 축축한 전투복을 갈아입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동기 김민석의 등을 떠밀며 서둘러 막사를 빠져나왔다. 민석은 겁에 질린 얼굴로 작게 속삭였다. 진우야, 나 오늘 진짜 팔 하나도 못 올리겠는데. 진우는 그런 민석의 어깨를 짧게 두드리며 대답했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을게. 버텨야 돼. 그 말은 친구를 향한 위로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스스로에게 거는 주문이기도 했다. 버텨야만 했다. 녹슨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자 먼지와 곰팡이가 뒤섞인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낡은 보급품과 폐자재들이 어지럽게 쌓여있는 창고 안은 어둑어둑한 조명 아래 음산한 기운마저 감돌았다. 황 병장은 폐타이어 위에 걸터앉아 담배를 깊게 빨아들인 뒤 바닥에 비벼끄며 입을 열었다.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나 바로 서열이야. 근데 요즘 것들은 그걸 몰라. 이등병 주제에 병장 앞에서 눈 똑바로 쳐다보고 목소리에 힘이나 주고 다니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신병들 앞을 어슬렁거리며 말했다.
그의 시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특히 너 박진우, 넌 눈빛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 오늘 내 그 반항적인 눈빛을 완전히 뜯어 고쳐주마.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가혹행위가 시작되었다. PT 체조는 기본이었고 머리를 땅에 박고 버티기, 서로의 어깨에 올라타 앉았다, 일어서기 등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행위들이 끝없이 이어졌다. 신음소리가 터져 나올 때마다 황 병장의 주먹과 발길질이 날아들었다. 진우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입 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지만 그는 절대 쓰러지지 않았다. 쓰러지는 순간 표적이 되어 더 심한 괴롭힘을 당할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는 오히려 옆에서 비틀거리는 민석을 부축하며 낮은 목소리로 격려했다. 민석아, 정신 차려. 그 모습이 황 병장의 심기를 더욱 거슬렀다. 이 새끼 봐라. 아직 힘이 남아도나 보네. 좋아. 네가 그렇게 전우애가 깊은 줄 몰랐다. 지금부터 박진우를 제외한 전원 휴식. 박진우, 넌 혼자 원산폭격 실시한다. 내 동기들이 편히 쉬느냐 마느냐는 너한테 달렸어. 그것은 가장 악랄한 형태의 심리적 고문이었다. 동기들의 따가운 시선이 진우의 등 뒤에 꽂혔다. 원망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빛들이었다. 진우는 말없이 머리를 땅에 박았다. 뇌로 피가 쏠리면서 눈앞이 핑 돌고 혈관이 터져나갈 것 같았다. 황 병장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와 동기들의 불안한 숨소리가 그의 귓가에 이명처럼 맴돌았다. 그는 대한민국 육군이 되기 위해 이곳에 왔다. 나라를 지키고 명예로운 군인이 되고 싶었다. 그러나 지금 그가 서 있는 이곳은 군대가 아니라 폭력과 부조리가 지배하는 작은 지옥일 뿐이었다. 그렇게 1시간이 넘는 지옥 같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들은 풀려날 수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은 이미 끝난 지 오래였다. 굶주림과 탈진, 온몸의 근육통으로 신병들은 좀비처럼 비틀거리며 생활관으로 돌아왔다. 그들을 본 다른 선임병들은 못 볼 것을 봤다는 듯 혀를 차거나 혹은 무관심한 표정으로 TV에 시선을 고정할 뿐이었다. 아무도 그들에게 괜찮냐고 묻지 않았다. 그것이 이 부대의 암묵적인 규칙이었다. 생활관으로 돌아온 황 병장과 그 무리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어디선가 가져온 라면과 참치캔을 꺼내놓고 자기들만의 만찬을 즐기고 있었다. 그 음식들은 명백히 부대 보급품이었다. 가끔 밤이 되면 황 병장이 당직 하사관과 함께 창고 쪽에서 무언가를 차에 싣는 것을 본 병사들이 몇몇 있었다. 빼돌린 군수품의 일부가 그들의 야식이 되고 일부는 간부들에게 상납되며 나머지는 외부로 팔려나간다는 소문이 파다했지만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진우는 욱신거리는 몸을 이끌고 조용히 자신의 관물대를 정리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황 병장이 중대장 책상에 고급 양주를 올려놓으며 아첨을 떨던 모습, 그리고 그걸 보고도 못 본 척 웃어넘기던 중대장의 얼굴이었다. 이 부대는 뿌리부터 썩어 있었다. 밤이 깊어지고 모두가 잠든 시간, 진우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멀뚱히 바라보았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그보다 더 괴로운 것은 마음의 상처였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어릴 때 순직한 직업군인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훌륭한 군인이 되겠다고 늘 다짐했다.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훈련에 임했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각오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부조리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이것은 국가를 위한 희생이나 숭고한 훈련이 아니었다. 그저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짓밟는 야만적인 폭력일 뿐이었다. 회의감과 무력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
소원 수리함은 매일 밤 선임병들이 검사했고 간부들은 한통속이었다. 여기서 벗어날 길은 없어 보였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의 침상으로 다가왔다. 돌아보니 민석이었다. 그는 작은 연고를 진우의 손에 쥐어주며 속삭였다. 아까 고마웠어. 그리고 미안해. 그 한마디에 진우는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그는 민석의 어깨를 토닥이며 괜찮다고 나지막이 대답했다. 이 지옥 속에서도 아직 온기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다음 날 저녁 점호 시간, 행정반에서 나온 병사가 우편물을 나눠주었다. 대부분은 여자친구나 친구들이 보낸 편지였다. 진우는 자신에게 올 편지가 없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병사는 그의 이름을 불렀다. 박진우 이병, 진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익숙한 글씨체의 편지 한 통이었다. 어머니였다. 그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편지를 받아들었다. 선임병들의 눈을 피해 화장실 칸에 들어간 그는 봉투를 뜯었다. 단정하고 힘있는 어머니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내용은 길지 않았다. 잘 지내고 있는지, 훈련은 할 만한지,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묻는 평범한 안부 인사였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진우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파고들었다. 그는 차마 이곳의 진실을 편지에 담아 보낼 수 없었다. 그저 잘 지내고 있다고, 군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쓸 뿐이었다. 편지 마지막 줄에 다다른 순간 진우는 숨을 멈췄다. 아들, 이번 주말에 엄마가 면회 갈게. 맛있는 거 많이 사들고 갈 테니 기대하고 있어. 보고 싶다. 내 아들. 그 짧은 문장이 진우의 무너져 내리던 세상을 붙잡는 동아줄처럼 느껴졌다. 어머니, 여군 최초의 투스타. 천란화라 불리는 냉철한 지휘관이기 이전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그의 어머니가 이곳에 오신다. 진우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뜨거운 눈물을 삼켰다. 어쩌면, 아주 어쩌면 아직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주말만을 손꼽아 기다리기로 했다. 그 며칠만 더 버티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 같았다. 기다리던 면회일 아침. 내무반의 공기는 평소와 달리 들뜬 기운으로 가득했다. 병사들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전투화에 광을 내고 각 잡은 전투복을 몇 번이고 매만지며 거울 앞을 떠나지 못했다. 오늘만큼은 찌든 땀 냄새와 화약 냄새 대신 갓 세탁한 섬유 유연제 향기와 희미한 스킨 향이 생활관을 채웠다. 곧이어 찾아올 가족과 연인들을 만날 생각에 모두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다. 박진우 이병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밤새 몇 번이나 잠에서 깨 시간을 확인했다. 몇 달 만에 어머니를 만난다는 생각에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다. 그는 자신의 관물대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유일하게 오염되지 않은 가장 깨끗한 전투복을 꺼내 입었다. 어머니 앞에서만큼은 늠름하고 씩씩한 군인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다. 며칠간 그를 짓누르던 지옥 같은 현실도 오늘 하루만큼은 잊을 수 있으리라. 그는 굳게 믿었다. 하지만 그의 작은 희망은 점호가 끝나자마자 산산조각이 났다. 황재성 병장이 팔짱을 낀 채 어슬렁거리며 생활관에 들어섰다. 그는 마치 사냥감을 고르는 하이에나처럼 병사들을 천천히 훑어보더니 진우 앞에 멈춰 섰다. 그의 입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젯밤 불침번 근무자 보고에 따르면 근무 중에 졸다가 걸린 놈이 있다던데. 황 병장의 말에 생활관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그는 능청스럽게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군인에게 경계 근무는 목숨과도 같은 거야. 근데 감히 근무 중에 졸아.
이건 군법으로도 다스릴 수 있는 중죄라고. 박진우 이병, 내 놈이었지.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어젯밤 진우는 불침번 근무가 아니었다. 진우는 당황하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어젯밤 저는 근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황 병장은 그의 말을 들을 생각조차 없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등병이 이제 거짓말까지 하네. 네, 동기가 다 봤다는데. 좋아, 오늘 너한테 특별 임무를 주지. 황 병장이 말한 특별 임무는 가장 악랄한 형태의 형벌이었다. 그는 진우의 어깨를 툭툭 치며 비웃듯 말했다. 너같이 궁이 빠진 놈은 면회 나갈 자격이 없어. 오늘 하루 동안. 부대 뒤편에 있는 제3보급 창고를 혼자 청소한다. 내가 저녁에 직접 검사하러 갈 테니 바닥에서 광이 날 정도로 깨끗하게 만들어놔. 알겠나? 제3보급 창고는 수십 년간 사용되지 않아 온갖 폐자재와 쓰레기로 가득한 모두가 기피하는 장소였다. 그곳을 혼자 하루 만에 청소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명령이자 면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명백한 의도가 담긴 괴롭힘이었다. 진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호소했다. 병장님, 오늘 저희 어머니께서 면회 오시기로 했습니다. 한 번만. 그러나 그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황 병장의 싸늘한 목소리가 그의 말을 잘랐다. 시끄러워. 내 어머니가 오든 대통령이 오든 알 바 없어. 이건 명령 불복종으로 간주될 수 있어. 당장 가지 못해. 주변의 동기들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진우를 쳐다볼 뿐 누구 하나 감히 나서지 못했다. 결국 진우는 황 병장의 부하들에게 이끌려 절망적인 발걸음을 옮겨야만 했다. 어머니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단 하나의 희망이 발밑에서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같은 시각 부대 위병소 앞으로는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부드럽게 멈춰 섰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우아한 실루엣의 중년 여성이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품격이 느껴지는 단정한 바지와 블라우스 차림에 커다란 선글라스가 그녀의 얼굴 절반을 가리고 있었다. 그녀가 바로 박진우 이병의 어머니, 최수연 소장이었다. 하지만 오늘의 그녀는 별 2개를 단 장군이 아닌 아들을 만나러 온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채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담긴 아이스박스를 꺼내 들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위병소로 다가갔다. 수고 많으십니다. 2대대 3중대 소속 박진우 이병, 면회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긋나긋했다. 위병소 근무를 서던 김상병은 그녀를 흘끗 쳐다본 뒤 무심한 표정으로 인터폰을 들었다. 중대 행정반과 몇 마디 통화를 나눈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다. 그는 귀찮다는 듯한 말투로 대답했다. 박진우 이병은 현재 징계로 인해 특별 임무 수행 중입니다. 면회는 불가능합니다. 최수연의 입가에 머물던 미소가 순간 옅어졌다. 그녀는 예상치 못한 대답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고 다시 물었다. 징계라니요?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잠시라도 얼굴만 보는 것은 안 될까요? 김상병은 이제 노골적으로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건 저희가 알려드릴 수 없는 내부 사정입니다. 어머님,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그때 행정반에서 순찰을 나왔던 중대장 김진태 대위가 그 모습을 보고 위병소로 다가왔다. 그는 주말 아침부터 소란스러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미간을 찌푸린 채였다. 무슨 일이야? 김상병이 경례를 붙이며 상황을 보고하자 김 대위는 최수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평범한 민간인 아주머니를 향한 은근한 무시와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군인 가족들의 간절함을 수도 없이 봐왔고 그럴 때마다 적당히 원칙을 내세워 돌려보내는데
이골이 난 사람이었다. 어머님, 들으신 대로입니다. 아드님은 현재 군 내부 규율에 따라 징계 조치 중이라 면회가 불가합니다. 저희 부대 규정이 그러니 이해해 주시고 다음 기회에 다시 찾아주시죠. 김진태 대위는 권위적인 목소리로 말을 내뱉으며 상황을 종결지으려 했다. 그의 태도는 정중함을 가장하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민간인은 군대 일에 끼어들지 말라는 명백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최수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 다른 단단한 심지가 느껴졌다. 대위님, 저는 아들의 어미로서 어떤 사유로 제 아들이 징계를 받게 되었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족 면회는 병사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정말 잠시도 만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사안입니까? 그녀의 논리, 정연한 질문에 김 대위의 표정이 확연히 굳어졌다. 일개 민간인. 그것도 여자가 자신의 결정에 토를 다는 것이 그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이다. 그의 목소리 톤이 한 단계 높아졌다. 어머님, 자꾸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군사보안 문제도 있고 저희가 일일이 민간인에게 내부 사정을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결정은 번복되지 않으니 이만 돌아가 주십시오. 계속 여기서 시간을 끄시면 군부대 업무 방해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업무 방해라는 단어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최수연의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선글라스에 가려 그녀의 눈빛은 보이지 않았지만 굳게 닫힌 입술과 미동도 없는 자세에서 폭풍전야와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흘러나왔다. 위병소의 김상병과 오만한 김대위는 본능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들을 보고 싶어 하던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압감을 내뿜는 무언가가 서 있었다. 최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진태 대위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리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하지만 위병소 주변의 모든 소리를 압도할 만큼 분명하게 말했다. 업무 방해라, 대위. 자네는 방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전혀 감조차 잡지 못하고 있군. 김진태 대위는 최수연의 마지막 말에 담긴 서늘한 경고를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의 군 생활 동안 수많은 병사 가족들을 상대해왔지만 이런 식으로 끝까지 기어오르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는 이 상황이 그저 막무가내로 때를 쓰는 유별난 어머니가 벌이는 해프닝이라 치부했다. 그는 실소를 터뜨리며 과장된 몸짓으로 말했다. 어머님, 제가 무슨 짓을 저질렀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제 임무에 따라 부대 규정을 집행했을 뿐입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 주시지 않으면 정말로 절차에 따라 상부에 보고하고 그의 협박 섞인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최수연은 말없이 핸드백을 열었다. 김대위는 그녀가 남편이나 아는 사람에게라도 전화해 읍소하려는 것이라 생각하고 속으로 비웃었다. 하지만 그녀가 꺼내든 것은 신분증이나 서류가 아닌 최신형 스마트폰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아주 침착하고 우아한 동작으로 스마트폰의 잠금을 해제했다. 그리고는 사진첩을 열어 특정 사진 한 장을 확대한 뒤 말없이 화면을 김대위의 얼굴 앞으로 들이밀었다. 김대위는 대체 뭘 어쩌라는 건가 하는 표정으로 마지못해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세상이 멈췄다. 스마트폰 화면 속에는 한 여군이 정복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근엄한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배경은 국방부의 공식적인 집무실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시선을 얼어붙게 만든 것은 배경이나 표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그 여군의 어깨에 선명하게 빛나고 있는 두 개의 은빛 별, 그리고
가슴에 달린 최수현이라는 이름표였다. 별 2개, 육군소장, 사단장급 지휘관을 의미하는 계급장이었다. 김대위의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스마트폰 화면과 눈앞의 여성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선글라스 너머의 얼굴, 윤곽, 굳게 닫힌 입술의 모양, 동일 인물이었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손에 들고 있던 순찰일지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도 인지하지 못했다. 시각적인 충격으로 그의 이성이 마비된 바로 그 순간, 최수현은 결정타를 날렸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선글라스를 벗었다. 감춰져 있던 그녀의 눈이 드러나는 순간, 김대위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것은 아들을 걱정하던 어머니의 따뜻한 눈이 아니었다. 수많은 부하들의 생사를 책임지고 강철 같은 결단력으로 전장을 지휘해 온 야전 지휘관의 얼음보다 차갑고 칼날보다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철의 여인, 철란화, 티에 란화라는 그녀의 별명이 왜 생겼는지를 증명하는 눈빛이었다. 그녀는 경악과 공포로 일그러진 김대위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하며 크지 않지만 위병소 전체를 지배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이 부대가 소속된 제27 보병사단 사단장, 육군 소장 최수현이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위병소의 시간은 완전히 정지했다. 옆에 서 있던 김상병은 들고 있던 K2 소총을 땡그랑 소리를 내며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뜨렸다. 김진태 대위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버텼다. 그는 본능적으로 경례를 붙이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저 어버버 하는 소리와 함께 턱이 덜덜 떨릴 뿐이었다. 정적을 깬 것은 위병소 안에서 인터폰으로 모든 상황을 듣고 있던 근무병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였다. 사단장님이십니다. 사단장님께서 위병소 앞에 와 계십니다. 그 외침은 도화선이 되어 부대 전체를 혼돈 속으로 몰아넣었다. 소식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다. 행정반에서는 서류를 검토하던 장교가 커피를 쏟았고 생활관에서 휴식을 취하던 병사들은 하던 모든 것을 멈추고 얼어붙었다. 부대 전체가 거대한 벌집을 건드린 것처럼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잠시 후 저 멀리서부터 흙먼지를 일으키며 누군가 미친 듯이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전투복 단추는 반쯤 풀리고 전투모는 삐딱하게 쓴 채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는 사내. 바로 이 부대의 총책임자인 대대장 이강석 중령이었다. 그는 위병소 앞에 도착하자마자 숨을 헐떡이며 거의 쓰러질 듯 위태롭게 경례를 외쳤다. 충성사, 사단장님 어쩐 일로 여기까지. 이 무슨 끔찍한 실수가. 하지만 최수연은 그의 사과와 변명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공포에 질린 김대위와 이강석 중령을 번갈아 훑었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오히려 무서울 정도로 차분하고 이성적인 목소리로 지적하기 시작했다. 마치 전투 브리핑을 하듯 건조하지만 모든 단어에 뼈가 있었다. 중령, 자네 부대의 상태에 대해 브리핑해보지. 첫째, 위병소 근무자는 방문객의 신분 확인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중대장이라는 자는 정당한 사유 설명 없이 병사의 기본권인 면회권을 자의적으로 박탈했다. 셋째, 심지어 민간인에게 업무 방해라는 심각한 용어를 사용하며 협박까지 했다. 이 모든 일이 부대의 얼굴인 정문에서 단 몇 분 만에 일어났다. 그렇다면 과연 저 막사 안의 기강은 어떤 상태일지 짐작이 가는군.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두 장교의 심장에 박혔다.
그들은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시멘트 바닥만 내려다볼 뿐이었다. 최수연은 그들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한번 훑어본 뒤 아들 진우가 갇혀있을 부대 안쪽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그리고는 이강석 중령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렸다. 그 모습에 이 중령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용서를 구하거나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다시 스마트폰을 꺼내들었다. 이번에는 사진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녀가 첫 번째 통화 버튼을 누르는 것을 지켜보는 장교들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려 있었다. 사단 작전참모 연결해. 나다. 사단장이다. 즉시 구연대 2대대에 대해 위수령 1급을 발령한다. 부대 전체를 즉시 폐쇄하고 나의 허가 없이는 개미 한 마리 드나들 수 없도록 조치해. 모든 통신망은 차단하고 서류 및 전산 기록 일체를 현 시간부로 동결한다. 즉시 실시해. 그녀는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린 뒤 전화를 끊었다. 이 대대는 이제 완벽하게 고립된 범죄 현장이 되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두 번째 통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훨씬 더 무서운 상대였다. 군단 군사경찰대장 연결해. 짧은 침묵 후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낮고 단호해졌다. 최수연 소장이다. 30분 내로 자네의 최정예 수사팀을 내 위치로 보내도록. 전면적인 감찰과 수사가 필요한 부대가 발생했다. 수갑도 넉넉히 챙겨오는 게 좋을 거야. 전화를 끊은 최수연은 다시 선글라스를 썼다. 모든 감정과 표정을 가리는 검은 유리알 너머로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심판은 내려졌다. 그녀는 이제 외부인이 아니라 자신의 왕국에서 벌어진 반역을 직접 처단하러 온 군주였다. 그녀는 완벽하게 봉쇄된 부대 정문 앞에 홀로 서서 자신이 불러들인 거대한 폭풍이 도착하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최수연 소장의 두 번째 통화가 끝난 지 채 20분도 되지 않아 지평선 너머에서부터 육중한 엔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곧이어 위압적인 크기의 군용 SUV 여러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질주해왔다. 차량들은 2대대 위병소 앞에 일사불란하게 정지했고 차문이 열리자 각 잡힌 전투복과 군사경찰 완장을 찬 병력들이 신속하게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일말의 감정도 없이 냉철한 직업의식만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도착과 동시에 위병소 주변의 경계 임무를 인수하고 외부와의 접근을 완벽하게 차단했다. 마지막으로 지휘관 차량에서 한 명의 장교가 내렸다. 다부진 체격에 날카로운 눈매. 잘 다려진 전투복에서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찾아볼 수 없는 남자. 군단 최정예 수사팀을 이끄는 강민혁 소령기였다. 그는 최수연 소장 앞으로 다가가 칼 같은 거수경례를 붙였다. 충성 군단 군사경찰대 수사과장 소령 강민혁 사단장님의 명을 받고 출동했습니다. 최수연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답례를 받은 뒤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강소령, 지금부터 자네에게 정원을 위임한다. 이 부대 내부의 모든 것을 파헤치게.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단 하나의 불의도 용납하지 않겠다. 돌 하나도 뒤집지 않은 채로 남겨두지 마. 강민혁 소령의 눈이 빛났다. 명심하겠습니다. 사단장님. 강민혁 소령이 이끄는 수사팀이 부대 안으로 진입하는 순간 2대대 전체를 감싸고 있던 공기는 그 무게를 더했다. 모든 병사들은 생활관 안에서 대기하라는 명령을 받은 채 창문 너머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군사경찰들의 모습을 숨죽여 지켜볼 뿐이었다. 평소라면 시끄러웠을 주말의 생활관은 마치 장례식장처럼 고요했고 그 정적 속에서 병사들의 불안감은 극도로 증폭되었다. 소문의 파편들이 암호처럼 오갔다. 박진우 엄마가 투스타래. 중대장님이
사단장님한테 개겼다가 박살났대.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소문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만이 그들의 심장을 옥죄었다. 이 부대에 거대한 칼날이 들이닥쳤다는 것. 그리고 그 칼날의 시작점에 박진우 이병이 있다는 것. 수사팀의 첫 번째 조치는 박진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군사경찰 2명이 수소문 끝에 먼지 구덩이 같은 제3보급 창고의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은 잠시 말을 잃었다. 진우는 탈진 상태로 온몸이 땀과 먼지로 뒤덮인 채 넋이 나간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는 수사관들을 보자 마치 꿈을 꾸는 듯 멍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진우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사단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저희를 따라오시죠. 라고 말할 뿐이었다. 진우가 군사경찰의 부축을 받으며 창고를 나서는 모습은 부대 내 모든 병사들의 뇌리에 깊게 각인되었다. 폭풍의 눈이 그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한편 대대장실에 사실상 감금된 채 초조하게 상황을 지켜보던 이강석 중령은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날 수 없다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다. 처음의 충격과 공포에서 벗어나자 그의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교활한 생존 본능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이 사태를 최수연 소장의 과잉 대응이자 사적인 감정 개입으로 몰아가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 입단속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는 감시하던 군사경찰에게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는 핑계를 댄 뒤 복도에서 마주친 자신의 운전병에게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작은 쪽지를 건넸다. 그 쪽지는 곧바로 생활관의 실세. 황재성 병장에게 전달되었다. 쪽지에는 단 한 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전우를 팔지 마라. 대대의 명예가 걸렸다. 황 병장은 그 문장에 담긴 서늘한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것은 단순한 회유가 아니라 입을 여는 자는 배신자로 낙인 찍어 파멸시키라는 암묵적인 살인 명령이었다. 그는 즉시 신병들을 생활관에서 가장 감시가 소홀한 세면장 구석으로 집합시켰다. 세면장의 차가운 타일 벽에 둘러싸인 신병들 앞에서 황재성 병장의 눈은 뱀처럼 번뜩였다. 그는 나직하지만 모든 단어에 도끼를 담아 속삭였다. 잘 들어라. 짬찌들아. 지금부터 군사경찰 놈들이 너희들을 하나씩 불러서 별의별 걸 다 물어볼 거다.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려주지. 그는 겁에 질린 민석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고 다른 신병들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만약 여기서 단 한 놈이라도 혓바닥을 잘못 놀려서 우리 중 누군가가 다치게 되면 그 새끼는 그냥 군생활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이등병 생활이 뭔지, 진짜 지옥이 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명심해. 수사관들은 며칠 있다가 떠나. 하지만 우리는 전역하는 날까지 함께야. 알겠냐? 그의 협박은 잔인하고 구체적이어서 신병들의 마지막 저항, 의지마저 꺾어버렸다. 그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겁에 질린 채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이제 이 대대는 진실을 향해 굳게 닫힌 거대한 침묵의 요새가 되어버렸다. 본격적인 수사는 상부 지휘관들부터 시작되었다. 강민혁 소령은 임시로 마련된 조사실에서 이강석 중령과 김진태 대위를 차례로 신문했다. 하지만 그들은 마치 미리 입이라도 맞춘 듯 똑같은 대답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박진우 이병이 평소 군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보였고 그날 아침에도 규율 위반 사항이 있어 교육 차원에서 내린 특별 과업이었을 뿐이라는 것이었다. 면회를 거부한 것은 절차상의 작은 실수였으며 사단장에게 무례를 범한 것은 극도의 긴장감 때문이었다고 변명했다. 그들의 진술은 너무나 매끄럽고 준비된 티가 역력했지만 그것을 뒤집을 물증이나 반대 증언이 없는 한강 소령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는 이어서 신병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황 병장의 협박에 완전히 세뇌된 신병들은 하나같이 별다른 가혹행위는 없었습니다. 훈련이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부조리는 없었습니다. 라는 말만 기계적으로 되풀이했다. 마지막으로 박진우 이병이 강민혁 소령 앞에 앉았다. 의무대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강소령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를 안심시키려 했다. 박이병,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우리는 자네를 돕기 위해 여기에 온 거다. 있는 그대로. 사실만을 말해주면 된다. 진우는 강소령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순간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다. 자신과 동기들이 겪었던 모든 부당함과 폭력, 그리고 그들을 묵인했던 간부들의 비리까지 전부. 하지만 그의 뇌리에는 황 병장이 민석의 멱살을 잡고 협박하던 잔인한 모습과 공포에 질려있던 동기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만약 자신이 모든 것을 말해버린다면 이 수사가 끝난 뒤에 남겨질 동기들은 어떻게 될까? 보복의 칼날은 가장 약한 민석에게 향할 것이 분명했다. 결국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미리 준비라도 한 듯한 미지근한 대답을 내놓았다. 제가 잘못해서 벌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면회를 못 나가게 된 것은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기어들어가는 수준이었다. 강민혁 소령은 그의 대답을 들으며 깊은 실망감과 좌절감을 느꼈다. 그는 이 어린 병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아니, 진실을 말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조사를 마친 강민혁 소령은 무거운 표정으로 임시 조사실을 나왔다. 그는 저 멀리 완벽한 통제 속에 침묵하고 있는 막사들을 바라보았다. 겉보기에는 평화로웠지만 그는 그 안에서 거대한 아기가 숨쉬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부대 밖 임시지휘소에 있는 최수연 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보고는 짧고 단호했다. 사단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부 입을 맞춘 것 같습니다. 대대 전체가 거대한 침묵의 카르텔이 되어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있고 장교들은 능구렁이처럼 빠져나갑니다. 현재로서는 뚜렷한 물증이 없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정의의 칼날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에 부딪힌 순간이었다. 강민혁 소령의 보고는 최수연 소장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그녀의 결심을 꺾지는 못했다. 오히려 그 견고한 침묵의 벽 뒤에 상상보다 더 추악한 진실이 숨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다. 그녀는 임시 지휘소로 사용되는 군용밴 안에서 차갑게 식은 커피를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수십 년의 군 생활 동안 수많은 부조리와 맞서 싸워왔지만 이처럼 조직적으로 그리고 대담하게 진실을 은폐하려는 집단은 처음 보았다. 이것은 단순히 몇몇 불량한 병사들의 일탈이나 부패한 간부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부대 전체를 좀먹고 있는 거대한 암세포와 같았다. 한편 대대장실에 연금된 채 초조하게 시간을 보내던 이강석 중령은 자신의 1차 방어선이 성공적으로 작동했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최수현이라는 여장군을 과소평가했지만 동시에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의 생리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군대는 명예를 먹고 사는 조직이지만 동시에 그 어떤 조직보다 스캔들을 두려워하는 곳이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감시하는 군사경찰에게 복통을 호소하며 의무실에 가야겠다고 소란을 피웠다. 그리고 의무실로 향하는 복도 구석에서 그는 몰래 숨겨두었던 두 번째 휴대폰 대포폰을 꺼내
단축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저 너머에서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육군본부 감찰실에 근무하는 그의 육사동기 박성준 대령이었다. 이 중령, 이 시간에 무슨 일인가? 이강석은 최대한 억울하고 비통한 목소리를 꾸며내어 말했다. 박 대령, 큰일 났네. 자네 도움이 필요하네. 지금 최수연 사단장 알지? 여군 최초 투스타 말이야. 그 양반이 자기 아들 문제로 우리 대대 전체를 뒤집어 엎고 있어. 아들이 군 생활 부적응으로 징계를 좀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사단 전체에 위수령을 내리고 군사경찰까지 동원해서 부대원들을 먼짓더리 하든 탈탈 털고 있네. 이건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사적 감정 개입이야. 이대로 가다간 우리 대대는 물론이고 연대, 사단 전체가 언론에 오르내리게 될 걸세. 자네 선에서 어떻게 좀 막아줄 수 없겠나. 그의 말은 교묘하게 사실과 거짓을 뒤섞어 최수연의 모든 행동을 히스테릭한 어머니의 치맛바람으로 둔갑시켰다. 전화기 너머에 박 대령은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았네. 상황 파악 좀 해보지. 일단 거기서 더 이상 경거망동하지 말고 조용히 있게. 전화가 끊어지자 이강석의 입가에 교활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이제 이 싸움이 최수연 개인과 군 조직 전체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의 예상은 정확했다.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최수연에게 상부의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녀가 속한 군단의 군단장 중장에게서 직접 전화가 걸려온 것이다. 군단장은 평소 그녀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던 지휘관이었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곤혹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최 장군, 지금 6번 감찰실 쪽에서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네. 이 대대 상황 말이야. 일개 대대의 궁이 문제를 가지고 사단장이 직접 위수령까지 내린 것은 과잉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물론 나는 최 장군을 믿지만 일이 너무 커지면 우리 모두 곤란해져. 가급적 조용하고 신속하게 사태를 마무리 지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명령이 아닌 권고의 형태를 띤 명백한 압력이었다. 최수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조직의 논리가 그녀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기서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군단장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궁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 부대에 깊숙이 뿌리내린 조직적인 범죄의 증거를 포착했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물러선다면 그것은 범죄를 묵인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제게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제 직을 걸고서라도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그녀의 결연한 의지에 군단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다. 최수연은 이제 외부의 적과도 싸워야 하는 고독한 상황에 놓였다. 한편 부대 내부의 수사 역시 난관에 봉착해 있었다. 강민혁 소령의 수사팀은 대대의 모든 서류와 전산 기록을 압수해 분석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 데 실패했다. 군수품 관리대장은 너무나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CCTV 기록은 공교롭게도 사건이 있었던 날짜의 것만 파일이 손상되어 있었다. 신문했던 모든 병사와 간부들은 기계처럼 동일한 진술만을 반복했다. 강소령은 이 모든 것이 이강석 중령의 치밀한 계획 아래 이루어졌음을 직감했다. 그는 단순한 부패 군인이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지능적인 범죄자였다. 시간은 수사팀의 편이 아니었다. 외부의 압력은 점점 더 거세질 것이고 이대로라면 결국 증거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해야 할지도 모르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그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생활관 구석에서 지켜보는 박진우의 심정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영웅이 되기는커녕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온 역적이 된 기분이었다. 그의 행동으로 인해 어머니는 군단장의 압력까지 받게 되었고 수사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최악은 황재성 병장과 그 무리들의 태도였다. 그들은 수사를 받은 뒤 오히려 더 기고만장해져 있었다. 대놓고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지나가는 말로 진우와 동기들에게 독서를 퍼부었다. 야, 백 좋은 엄마 덕에 아주 부대 하나 작살내는구나. 어디 한번 계속 찔러봐. 내 엄마 목이 먼저 날아가나. 내 군 생활이 먼저 끝나나 보자고. 그들의 비아냥거림은 칼이 되어 진우의 가슴에 박혔다. 동기들은 그를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불안과 공포에 질려 그를 슬슬 피하기 시작했다. 진우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는 차라리 이 모든 것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했다. 자신의 순진한 정의감이 어머니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동기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에 그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밤이 깊어지고 강민혁 소령은 지친 몸을 이끌고 최수연이 있는 임시 지휘소로 향했다. 그는 그날의 수사 결과를 보고하며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사단장님,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저들은 철옹성 같습니다. 증거는 모두 인멸되었고 증인들은 입을 열지 않습니다. 저희가 가진 것은 심증뿐입니다. 최수현은 그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녀 역시 상황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최수현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강소령, 벽이 너무 높다면 정면으로 부딪혀서는 안 되지. 돌아가거나 무너뜨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강민혁은 그녀의 말뜻을 즉시 알아차렸다. 다른 방법 말입니까? 최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들이 증거를 완벽하게 없앴다고 자신하고 있다면 분명 다시 움직일 걸세. 스스로 꼬리를 드러내도록 만들어야 해. 그러기 위해서는 미끼가 필요하겠지. 그녀의 말에 강민혁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작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교착 상태를 타개할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제 그들은 전공법이 아닌 어둠 속에서 적의 허를 찌르는 위험한 도박을 준비해야만 했다. 최수연 소장과 강민혁 소령이 새로운 계획을 구상하고 있던 그 시각, 박진우 이병은 생활관 침상에 누워 깊은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다. 잠을 잘 수도, 그렇다고 깨어있을 수도 없는 혼미한 상태였다.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자책감, 어머니와 동기들에 대한 미안함이 그의 정신을 갉아먹고 있었다. 이대로 수사가 종결되고 군사경찰이 철수하면 모든 것이 이전보다 더 최악의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 분명했다. 황재성 병장의 보복은 상상조차 하기 싫을 정도로 끔찍할 터였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러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지난 몇 달간 겪었던 끔찍한 기억들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창고에서의 폭행, 인격 모독적인 발언들, 그리고 한밤중에 그를 깨워 강제로 시켰던 정체 모를 작업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진우의 뇌리에 번개처럼 한 장면이 꽂혔다. 그것은 한 달 전쯤의 일이었다. 야간 불침번 근무를 마치고 막 잠이 들려던 그를 황 병장이 거칠게 흔들어 깨웠다. 그는 진우와 다른 신병 두엇을 데리고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부대 후문에 있는 제3보급 창고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미 민간인 번호판을 단 낡은 1톤 트럭 한 대가 시동을 끈 채 대기하고 있었다. 황 병장은 그들에게 창고 깊숙한 곳에 쌓여있던 MRE,
전투식량 박스와 방한용품 상자들을 트럭에 옮겨 실으라고 명령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상자를 나르면서 진우는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보급품 상자들은 공식적인 불출 기록도 없이 반출되고 있었고, 황 병장은 옆에서 담배를 피우며 누군가와 계속 통화를 하며 웃고 있었다. 그는 얼핏 상자를 옮기다 찢어진 틈으로 유통기한이 넉넉히 남은 전투식량과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신형 방한복을 보았다. 폐기 물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멀쩡한 것들이었다. 그날 이후로도 비슷한 작업은 두어 차례 더 있었다. 항상 같은 트럭, 같은 시간, 같은 장소였다.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지는 순간 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벌떡 몸을 일으켰다. 침상이 삐걱거리는 소리에 주변에서 자던 동기들이 잠시 뒤척였다. 그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이것이 그들이 찾고 있던 증거의 실마리일지도 모른다. 말로 하는 증언은 협박으로 막을 수 있지만 범죄 현장은 그럴 수 없다. 이강석 중령과 황 병장이 그토록 자신만만한 이유는 이미 모든 서류 증거를 완벽하게 조작하고 인멸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분명 안심하고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수사팀이 철수하기 전에 압박이 느슨해진 틈을 타남은 작물들을 처리하려 할지도 모른다. 진우는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움과 죄책감 뒤에 숨어 있을 수 없었다. 이 지옥을 끝내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불 속으로 뛰어들어야만 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었다. 문제는 어떻게 이 정보를 수사팀에 전달하느냐였다. 황 병장의 똘마니들이 생활관 안팎에서 자신을 그림자처럼 감시하고 있었다. 어설프게 움직였다가는 정보를 전달하기도 전에 발각될 것이 뻔했다. 그는 다음 날 하루 종일 머리를 굴리며 기회를 엿보았다. 기회는 의외의 곳에서 찾아왔다. 오후 일과가 끝날 무렵 강민혁 소령이 생활관을 순찰하러 들어왔다. 그는 형식적인 순찰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은 무언가를 찾는 듯 예리하게 병사들을 훑고 있었다. 그는 진우와 눈이 마주쳤을 때 잠시 멈칫하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지만 이내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나쳐갔다. 진우는 그 짧은 순간에 강소령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강소령이 생활관을 빠져나갈 무렵 진우는 배를 움켜쥐며 바닥에 쓰러지는 신용을 했다. 배가. 갑작스러운 상황에 황 병장의 감시역들도 잠시 당황했다. 분대장은 급히 진우를 부축하며 의무실에 데려가겠다고 보고했고, 강소령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내가 동행하지, 상태가 심각해 보이는군 이라며 자연스럽게 따라 나섰다. 의무실로 향하는 짧은 복도. 분대장과 조금 거리를 두고 걷는 그 몇 초가 진우에게는 주어진 유일한 기회였다. 그는 아픈 척 계속 신음하며 강소령 쪽으로 몸을 기댔다. 그리고 감시의 눈이 없는 사각에서 밤새 몰래 준비해 두었던 작은 종이 쪽지를 그의 전투복 주머니에 은밀하게 찔러 넣었다. 그 종이 쪽지에는 그가 기억하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매주 수요일 자정 전후 제3 보급창고 흰색 포터트럭 경기 실비이가 345 우유저 전투식량 신형 방한복. 강민혁 소령은 순간 움찔했지만 노련한 수사관답게 아무 표정 변화 없이 진우를 부축하는 연기를 계속했다. 그는 진우의 귓가에 누구도 들을 수 없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고맙다. 나머진 우리에게 맡겨라. 의무실에 도착한 진우는 급체인 것 같다는 진단을 받고 잠시 휴식을 취하라는 허락을 받았다. 혼자 침상에 누운 진우는
비로소 긴장으로 굳었던 온몸의 힘을 풀 수 있었다. 그는 이제 주사위를 던졌다. 성공할 수도, 혹은 더 끔찍한 실패로 돌아올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았다. 쪽지를 손에 넣은 강민혁 소령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빨랐다. 그는 즉시 부대 밖 임시 지휘소에 있는 최수연 소장에게 달려갔다. 벤 안에서 그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쳐 보였다. 짧은 몇 줄의 문장을 읽어 내려가는 최수연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예리하게 빛났다. 마침내 찾았다. 굳게 닫힌 성벽의 작은 균열. 어둠 속에서 비춰진 한 줄기 빛이었다. 그녀는 즉시 작전 참모와 통신하여 해당 차량 번호를 조회하라고 지시했다. 몇 분 뒤 충격적인 사실이 보고되었다. 그 트럭의 소유주는 이강석 중령의 천안 명의로 등록된 유령 회사의 자산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졌다. 미끼가 던져졌군. 최수연이 나직이 읊조렸다. 강민혁 소령이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이제 덫을 놓을 시간입니다. 사단장님. 그들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길고 지루했던 탐색전은 끝났다. 끊다. 이제 남은 것은 적을 완벽하게 숨통을 끊어놓을 치명적인 함정을 파는 것뿐이었다. 박진우의 쪽지는 단순한 정보를 넘어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였다. 최수연 소장과 강민혁 소령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치밀하고 대담한 함정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계획은 군사 전략의 기본 원칙에 충실했다. 적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 방심하게 만든 뒤 결정적인 순간에 허를 찔러 섬멸한다. 다음 날 아침 이대대에는 의도적으로 조작된 정보들이 물 흐르듯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군사경찰 수사팀이 일부 병력을 철수시키기 시작했고 강민혁 소령이 본부와 통화하며 윗선의 압력이 너무 거세다. 명백한 증거 없이는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불평하는 모습이 몇몇 간부들에게 의도적으로 노출되었다. 소문은 날개를 단 듯 퍼져나갔고 마침내 대대장실에 갇혀있던 이강석 중령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는 처음에는 이것이 함정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지만 6번의 동기로부터 최 장군, 이번 일로 군단장한테 단단히 찍힌 모양이야. 감찰실에서도 곧 내사 종결하라고 압박 들어갈 걸 이라는 확인 전화까지 받자 모든 의심을 거두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역시 군대라는 조직은 그녀 같은 여자 하나가 뒤흔들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확신했다. 승리를 확신한 이강석은 이제 마지막 남은 골칫거리를 처리해야 했다. 창고에 쌓아둔 도난 군수품들이었다. 수사가 완전히 종결되기 전에 그것들을 안전하게 빼돌려야만 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황재성 병장을 아무도 없는 흡연구역으로 몰래 불러냈다. 그는 황 병장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황 병장, 고생 많았다. 이제 거의 다 끝났다. 마지막으로 처리할 물건들이 남아있다. 내일 밤, 원래 하던 대로 조용히 처리하도록. 이번 일만 잘 마무리되면 내가 너 전역할 때 두둑하게 챙겨주마. 그의 말에 황 병장은 그동안의 불안감을 모두 씻어내고 충성스럽게 대답했다. 걱정 마십시오. 중령님, 흔적도 없이 깔끔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거미줄에 걸린 나비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고 있었다. 운명의 수요일 밤, 이대대 주둔지는 깊은 어둠과 정적에 잠겨 있었다. 대부분의 군사경찰 병력은 철수한 것처럼 보였고 남은 인원들도 평소보다 느슨하게 경계를 서는 듯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폭풍전야의 긴장감을 감추기 위한 위장이었다. 부대 후문과 제3 보급 창고로 이어지는 숲속 어둠 속에는
강민혁 소령이 직접 선발한 최정예 군사경찰 수사팀 대원들이 위장복을 입고 숨죽인 채 매복하고 있었다. 그들은 소음기 달린 K1A 기관 단총과 야간 투시경으로 무장한 채 오직 목표물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강민혁 소령은 지휘 차량 안에서 고감도 감청 장비로 창고 주변의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냉철하게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밤, 단 한 번의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매복팀의 무정의로 나직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목표 차량 접근 중 3분 후 도착 예상. 잠시 후 라이트를 끈 흰색 포터트럭 한 대가 약속이라도 한 듯 익숙하게 부대 후문의 샛길로 접어들어 제3 보급 창고 앞에 멈춰 섰다. 곧이어 창고의 녹슨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황재성 병장과 그의 신복 2명이 주위를 살피며 나타났다.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창고 안에서 전투식량과 방한복이 담긴 상자들을 꺼내 트럭에 싣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상자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음과 그들의 나직한 욕설만이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강민혁 소령은 모든 범죄 행위가 영상으로 녹화되고 있음을 확인하며 차갑게 입을 열었다. 모든 대원은 대기. 목표물이 부대 밖으로 완전히 벗어나는 순간 덫을 닫는다. 그는 그들이 증거물과 함께 현장에서 체포되는 완벽한 그림을 원했다. 모든 상자를 다 실은 트럭이 다시 시동을 걸고 천천히 부대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황 병장은 조수석에 앉아 담배에 불을 붙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부대를 떠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다. 트럭이 부대 철책을 완전히 벗어나 비포장 도로로 접어드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도로 양옆의 숲속에서 수십 개의 눈부신 전술 라이트 불빛이 트럭을 향해 일제히 쏟아졌다. 움직이지 마, 군사경찰이다. 지금 즉시 투항하라. 확성기를 통해 터져나온 강민혁 소령의 우렁찬 목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다. 당황한 운전병은 급하게 핸들을 꺾어 도주를 시도했지만 이미 도로 앞뒤는 군사경찰의 차량에 의해 완벽하게 가로막혀 있었다. 끼익. 급브레이크를 밟은 트럭이 굉음과 함께 멈춰 섰다. 황 병장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욕설을 내뱉으며 문을 열고 숲으로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어둠 속에서 뛰쳐나온 군사경찰 대원에게 거칠게 제압당해 흙바닥에 처박혔다. 저항하려던 다른 병사들도 순식간에 제압당해 수갑이 채워졌다. 모든 상황은 단 1분 만에 끝났다. 강민혁 소령은 천천히 차에서 내려 제압당한 채 발버둥치는 황재성 병장에게 다가갔다. 그는 황 병장의 얼굴 바로 옆바닥에 쪼그려 앉아 그의 귓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황 병장, 내 놈이 말하던 전우 놀이는 이제 끝났다. 강소령은 부하들에게 트럭 적재함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덮개가 열리자 그 안에는 빼돌린 군수품 상자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살아있는 범죄 현장이었다. 강민혁은 무정의를 꺼내들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작전 성공의 희열과 함께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사단장님, 보고 드립니다. 덫이 닫혔습니다. 쥐새끼들, 전원 생포했습니다. 강민혁 소령의 무전 보고를 받은 최수연 소장은 단 한마디만을 내뱉었다. 신문을 시작하게. 그 말은 곧바로 현장에 있던 수사팀에게 전달되었다. 황재성 병장과 그의 공범들은 현장에서 즉시 분리되어 각각 다른 차량에 태워진 채 군단 군사경찰대 본부로 압송되었다. 방금 전까지 부대의 왕으로 군림하며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동하던 황 병장은 차갑게 손목에 채워진 수갑의 감촉을 느끼며 비로소 자신이 벼랑 끝에 몰렸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자존심과 이강석 중령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저항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취조실에 들어서는 순간까지도 나는 모르는 일이다, 함정이다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차가운 금속 책상과 의자만이 덩그러니 놓인 취조실 안. 강민혁 소령은 황재성 병장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다. 그는 소리를 지르지도 협박을 하지도 않았다. 그저 갓 인화한 현장 사진 수십 장과 서류 뭉치 하나를 그의 앞에 조용히 펼쳐놓을 뿐이었다. 사진 속에는 군수품을 트럭에 싣고 있는 자신의 모습, 군사경찰에게 제압당하는 굴욕적인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그리고 서류의 가장 위에는 그가 탔던 트럭의 등록, 원부가 놓여 있었다. 소유주 이름 옆에는 이강석 중령의 처남이라는 사실을 명시한 붉은색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황 병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강민혁 소령은 그제야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지극히 사무적이었지만 그 어떤 위협보다도 날카롭게 황 병장의 심리를 파고들었다. 황 병장, 네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설명해 주지. 넌 군수품 횡령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증거는 차고 넘치지. 이 트럭의 소유주가 누군지 보이나 이강석 중령은 분명 자신은 모르는 일이며 황 병장이 자신의 가족 명의까지 도용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할 거야. 그렇게 되면 넌 이 모든 범죄를 총괄한 주범이 되는 거고. 강소령은 잠시 말을 끊고 그의 반응을 살폈다. 황 병장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리고 있었다. 강소령은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주범으로 기소되면 최소 10년 이상 군 교도소에서 썩게 될 거다. 내 청춘은 거기서 끝나는 거지. 반면에 네가 만약 진실을 말하고 수사에 협조한다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어. 선택은 내 몫이야. 너를 버린 지휘관을 위해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서 인생을 끝낼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말하고 새로운 기회를 얻을 것인가? 그것은 악마의 속삭임처럼 달콤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황재성은 지난 몇 년간 이강석 중령을 위해 개처럼 일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온갖 더러운 일을 도맡아 했고 그의 비자금을 관리해 주었다. 그는 이강석이라는 동아줄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굳게 믿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자신은 그저 언제든지 잘라낼 수 있는 꼬리에 불과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생존에 대한 본능이 그의 마지막 남은 충성심을 집어삼켰다. 그는 결국 무너졌다. 말하겠습니다. 전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진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강민혁 소령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추악한 범죄의 실체였다. 지난 수년간 이강석 중령의 주도 아래 어떻게 체계적으로 군수품을 빼돌려 왔는지, 그 입금이 누구에게 흘러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어떻게 병사들에 대한 폭력과 협박이 일상적으로 자행되었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가장 결정적인 증언은 이강석 중령이 모든 범죄 기록을 담아놓은 비밀 장부의 존재였다. 그는 장부가 대대장실에 있는 개인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으며 금고 비밀번호는 그의 아들 생일이라는 것까지 진술했다. 모든 진술이 녹화되고 서면으로 작성되는 동안 동이 트고 있었다. 어둠의 제국이 그 실체를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황재성의 자백을 확보한 강민혁 소령은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았다. 그는 즉시 군 검찰로부터 이강석 중령의 사무실과 관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날이 밝자마자 한밤중의 습격보다 더 서늘한 기운을 품은 군사경찰 수사팀이 다시 이대대 지휘부로 들이닥쳤다. 밤새 잠을 설친 채 초조하게 상황을 파악하던 이강석 중령은
자신의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군사경찰들을 보고 경악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책상 서랍 속의 문서를 파쇄하려 했지만 수사관들의 움직임이 더 빨랐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함을 쳤다. 지금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인가. 나는 이 부대의 지휘관이다. 당장 철수하지 못해. 하지만 그의 권위는 이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강민혁 소령은 차가운 표정으로 그의 앞을 가로막으며 압수수색 영장을 그의 얼굴 앞에 내밀었다. 수사관들은 황 병장의 진술대로 벽에 걸린 액자 뒤에 숨겨진 개인 금고를 찾아냈다. 강 소령이 그의 아들 생년월일을 누르자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묵직한 금고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통장과 현금 다발,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인 검은색 표지의 장부가 들어있었다. 강민혁 소령은 장갑을 낀 손으로 장부를 꺼내 펼쳐보았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년간의 모든 횡령 내역과 금품이 오고 간 상대방의 이름까지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강석 중령은 자신의 마지막 보루가 열리는 것을 보며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에서는 오만함과 분노가 사라지고 패배자의 공허한 절망감만이 남아있었다. 강민혁 소령은 장부를 닫고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모든 부대원들이 들을 수 있는 분명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이강석 중령, 당신을 군용물 횡령, 직권남용, 부하 폭행교사 등 10수개가 넘는 혐의로 현 시간부로 긴급 체포한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한 수사관이 다가가 이강석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철컥하고 수갑이 잠기는 소리는 한 부패한 지휘관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명징한 소리였다. 한때 부대의 왕이었던 그는 이제 초라한 범죄자가 되어 자신의 집무실에서 질질 끌려 나갔다. 이강석 중령의 체포는 이 대대를 넘어 사단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사건이었다. 부패한 지휘관의 몰락은 그를 따르던 모든 부역자들의 연쇄 붕괴로 이어졌다. 황재성 병장의 자백과 결정적인 증거인 비밀 장부를 토대로 수사팀은 대대 내부의 부패 사슬에 연루된 모든 간부와 병사들을 남김없이 색출했다. 어떤 이는 회유에 넘어가고 어떤 이는 처벌이 두려워 스스로 죄를 고했다. 철옹성 같았던 침묵의 카르텔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며칠 뒤 군단 군사경찰대 본부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특별 취조실. 수의를 입은 채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이강석의 앞에 한 사람이 조용히 들어섰다. 각 잡힌 정복, 어깨 위에서 서리빨처럼 빛나는 두 개의 별 최수연 소장이었다. 그녀의 뒤에는 강민혁 소령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이것은 공식적인 신문 절차가 아니었다. 이것은 한 제국의 몰락을 구하는 마지막 대면이었다. 이강석은 최수연을 보자 증오와 경멸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그는 수갑이 채워진 상황에서도 마지막 자존심을 버리지 못했다. 아니, 그는 여전히 자신이 빠져나갈 길이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는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결국 여기까지 오셨군. 사단장님, 축하드립니다. 당신의 그 잘난 아들놈 덕분에 부대 하나를 아주 거덜 내셨으니 만족하십니까? 그는 그녀를 사적인 감정으로 부대를 망가뜨린 지휘관으로 몰아가려는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수연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그녀는 그가 내뱉는 독서를 묵묵히 들어주다가 그의 맞은편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그녀의 이런 침착한 태도가 이강석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보시오, 최 장군,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 내 목을 쳐서
당신의 정의감을 과시하고 싶겠지. 하지만 이 일이 군사재판으로 넘어가고 언론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 것 같나? 우리 군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는 거야. 당신 하나 때문에 육군 전체가 국민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고 여자인 당신이, 그것도 최초의 여성 사단장이라는 당신이 이런 불명예스러운 스캔들의 중심이 되는 게 과연 당신 커리어에 도움이 될까? 그는 군 조직의 생리와 그녀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여성 지휘관이라는 타이틀을 교묘하게 물고 늘어지며 그녀를 흔들려 했다. 조직의 명예라는 이름 아래 적당히 타협하고 덮자는 군 내부의 추악한 룰을 들이민 것이다. 그의 말이 끝나자 취조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최수현은 잠시 동안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눈빛 앞에서 이강석은 처음으로 자신이 던진 패가 아무런 효과가 없음을 깨달았다. 잠시 후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신념이 담겨 있었다. 이강석, 너는 아직도 네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는군.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중령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네가 말하는 군의 명예가 대체 무엇인가 썩어 문드러진 환부를 감추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포장하는 것이 명예인가?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비밀 장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군의 명예는 이런 더러운 장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연병장에서 땀 흘리는 병사들의 군홧발에 있고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들의 믿음 속에 있으며 국가를 지키겠다는 우리 군인들의 숭고한 맹세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너는 그 모든 것을 내 놈의 사리사욕을 위해 팔아넘겼다. 최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녀의 위압감에 이강석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너는 단순히 군수품을 훔친 것이 아니야. 이강석, 너는 네가 이끌어야 할 부하들의 꿈과 이상을 훔쳤다.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치러 온 젊은이들을 너의 범죄를 위한 노예로 만들고 폭력과 공포로 그들의 영혼을 짓밟았어. 너는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는 군의 명예를 더럽힌 배신자일 뿐이다. 그런데 감히 그 입으로 조직을 논해 너 같은 암적인 존재를 도려내는 것이야말로 이 조직을 살리고 군의 명예를 바로 세우는 나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서슬퍼런 칼날이 되어 그의 마지막 방어 기제를 갈갈이 찢어 놓았다. 타협의 여지는 없었다. 용서도 없었다. 오직 냉엄한 심판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 순간 이강석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의 눈에 서려 있던 마지막 오기와 증오는 사라지고 텅 빈 절망만이 남았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단순히 아들의 복수를 하러 온 어머니나 정치적인 쇼를 하는 지휘관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가 평생 이해하지 못했던 진정한 군인의 모습 그 자체였다. 군 교도소에서의 남은 인생, 연금의 박탈, 가족의 불명예, 이 모든 것이 현실이 되어 그의 목을 조여왔다. 그는 무너진 얼굴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변명도, 애원도 아닌 완전히 패배한 자의 의미 없는 넋두리였다. 최수연은 더 이상 그를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그의 비참한 모습을 차갑게 외면한 채 강민혁 소령에게 고개를 돌렸다. 수사는 모두 종결되었다. 법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도록. 그녀는 마지막 명령을 내린 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취조실을 나섰다. 쾅 하고 닫히는 육중한 철문 소리는 한때 철옹성 같았던 부패한 왕국의 완전한 종말을 고하는 소리였다. 이강석 중령을 비롯한 부패 사슬의 몰락 이후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이대대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더딘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군사재판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되었다. 주범 이강석은 군복을 벗고 불명예 전역 처리됨과 동시에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황재성 병장을 비롯한 모든 가담자들 역시 각각의 죄에 상응하는 죄값을 치르게 되었다. 국방부는 이례적으로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정운에 걸친 부조리 척결을 약속했다. 텅 비어버린 지휘부에는 곧바로 새로운 대대장과 중대장들이 부임했다. 그들은 최수연 사단장이 직접 엄선한 원칙과 명예를 아는 참된 군인들이었다. 부대의 분위기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았지만 분명 어둠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있었다. 더 이상 이유 없는 폭력과 착취는 없었다. 저녁 점호가 끝난 뒤 들려오는 것은 선임병의 욕설이 아닌 기타 소리와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는 소리였다. 훈련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그 안에는 서로를 격려하는 건강한 전우회가 싹트기 시작했다.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박진우 이병은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몇몇 사람들은 그를 영웅으로 보았고 또 다른 몇몇은 그를 부대의 평화를 깨뜨린 존재로 보며 수군거렸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며 새롭게 재편되는 부대의 질서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처럼 친구 김민석이 함께였다. 지옥의 문턱에서 함께 살아 돌아온 두 사람의 우정은 그 어떤 것보다도 단단했다. 민석은 이제 더 이상 겁에 질린 표정으로 눈치를 보지 않았다. 그는 진우와 함께 웃고 떠들며 비로소 평범한 20살 청년의 얼굴을 되찾았다. 진우는 그런 친구의 모습을 보며 자신이 했던 선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사건이 있고 한 달이 지난 어느 주말 아침, 부대 게시판에 면회객 명단이 붙었다. 박진우는 그 명단 속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하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번에는 어떤 방해도, 어떤 음모도 없었다. 그는 깨끗하게 세탁한 전투복을 입고 조금은 설레는 마음으로 면회실로 향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받고 있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장군이 아닌 그저 아들을 기다리는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진우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경례를 붙였다. 어머니, 오셨습니까? 최수연은 뒤를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손에는 지난번에 미처 전해주지 못했던 음식들이 가득 담긴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그렇게나 원했던 평범한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테이블 위에는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해온 음식들이 가득 차려졌다. 진우는 허겁지겁 음식을 입에 넣으면서도 차마 어머니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다. 한참 만에 그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 때문에 너무 힘드셨죠? 군생활 조용히 하라 하셨는데 제가 일을 너무 크게 만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무거운 죄책감이 묻어 있었다. 최수연은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고 아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그녀의 눈빛은 한없이 부드럽고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니다. 아들 사과하지 마라. 너는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오히려 엄마는 네가 정말 자랑스럽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거나 외면하지. 그것이 더 쉽고 안전한 길이니까. 하지만 너는 그러지 않았어.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진실을 향한 용기를 냈지. 견디는 것만이 강한 것이 아니란다. 아들,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이고 진정한 군인 정신이야. 너는 누구보다도 훌륭한 군인이었다. 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진우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마지막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졌다. 그는 뜨거워지는 눈시울을 감추기 위해 고개를 숙였다. 면회를 마치고 돌아갈 시간. 진우는 자신의 결심을 어머니에게 털어놓았다. 어머니, 저 남은 군 생활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고 떳떳하게 마치겠습니다. 제가 겪었던 지옥을 제 뒤에 들어올 후임들은 절대 겪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제가 좋은 선임이 되어서 이 부대를 정말 멋진 곳으로 만드는데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나약한 신병의 모습은 없었다. 시련을 이겨내고 한 뼘 더 성장한 진짜 어른의 목소리였다. 최수연은 아무 말 없이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아들은 이제 더 이상 그녀의 보호가 필요한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줄 아는 늠름한 청년이 되어 있었다. 최수연은 채올라 부대를 떠났다. 그녀는 백미러를 통해 점점 작아지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늠름한 자세로 자신을 향해 거수경례를 붙이는 아들의 모습 위로 새로 부임한 지휘관의 구령에 맞춰 힘차게 연병장을 달리는 병사들의 모습이 겹쳐졌다. 폐허가 되었던 땅 위로 새로운 희망의 싹이 자라나고 있었다. 차가 부대 정문을 완전히 빠져나왔을 때 동쪽 하늘 너머로 눈부신 새벽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 빛은 밤새 어둠에 잠겨있던 군부대의 녹슨 철조망과 새롭게 개양된 태극기를 찬란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것은 길고 길었던 악몽의 밤이 끝나고 마침내 새로운 새벽이 밝았음을 알리는 희망의 빛이었다.